거란 1차 침입을 해왔던 장수가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인데요. 내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는 당시에 재상을 보내서 항복합시다. 서경이 이북을 떼주자. 그 두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바로 그때에 서희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손영이 자신은 대국의 귀인이기 때문에 뜰 아래서 절을 하고 올라와야 된다. 그러자 서희는 관사로 돌아가서 덜어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당시 국제사회에서 고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해동 지역의 지배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중국 한족과는 다른 천하를 소유한 나라다.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나 유교, 또 도교, 풍수, 전통사상 이런 것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공존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시기로 말한다면은 성리학이 명분론이 아주 강한 사상이죠. 그런 성리학이 다른 사상에 비해서 훨씬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고려는 서로 공존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였습니다. 또 생활적으로 본다면은 남녀의 유별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고려 시기는 사위가 처가로 장가를 가는 혼인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유별이 있기가 어려웠는데요. 흔히 말하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7세 이상이면 만나지 말라는 것인데 사위가 처가에 가면 처제도 만나게 되고 이모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여성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남녀의 유별이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이고요. 조선시기 유교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흔히 말하는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사회나 있죠. 유교 사회인 조선도 있었던 것이고 고대도 당연히 있었고 근현대도 말할 것이 없고 고려 시기도 당연히 불륜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이 불륜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불륜, 즉 간통이 이루어졌을 때 지배청의 경우에는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사실 고려 왕실 내에도 좀 있었습니다. 고려 초기에 경종의 왕비들이 있었는데 헌정왕후라고 하는 왕비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삼촌인 안종과 간통을 했고 그것이 발각이 되자 그 안종이 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정왕후의 언니였던 헌혜왕후도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탄로가 났죠. 그리고 역시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헌혜왕후와 김치향의 불륜은 나중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아는 강조의 정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또 거란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란이 침입하는 명분을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란은 고려 시기에는 거란이라고 불렀지만 한 5세기 무렵에 동호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거란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 발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키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지배 속에 있었죠.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구려나 당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됐죠. 그때에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진짜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부족을 통합하고 거란족을 뭉치게 했죠. 그리고 916년에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이 됐고 당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거란의 군주를 칸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자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란족, 특히 북방민족이 통일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거란족은 이때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야율아복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 내에서는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거란은 유목민족이고 또 유목민족은 말 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기병의 전투력,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인 태종은 936년에 중국이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시절이 되었을 때 후진이 건국할 때 그 후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후진이 후당을 멸망시키고 건국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좀 붙이자 거란 태종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 결과로 후진의 석경당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황제가 만리장성 아래쪽에 연운 16주라고 16개의 고을을 할양을 합니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유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농경 지역을 지배하는 정말 역사상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종래의 유목민족들은 다 만리장성 바깥에서 존재했고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들어왔더라도 잠시 있다가 나가는데 이 만리장성 아래쪽에 다시 말해서 한족 지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첫 번째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국가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거란의 성장과 관련해서 역시 송과의 대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960년에 송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송의 입장에서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이 전통적으로 한족의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 연운 16주 그것을 다시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란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거란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란과 송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있다가 1004년에 이제 송나라 진종 때였는데요.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양쪽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강화를 맺게 되는데 이때 거란의 입장이 더 존중을 받는 상태에서 즉 거란이 우위인 상태를 인정하는 강화가 맺어졌고 이것이 그 유명한 전년의 맹약이라는 겁니다. 송나라에서 계속해서 매년 세패를 바치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서 강화가 맺어졌던 겁니다. 고려는 거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나라였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고려라는 나라가 요하 동쪽에 있는 요동 또는 해동 지역의 지배자로 또는 대표 국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고대 때부터 친한족 정책 그러니까 당나라와도 친했죠. 잠시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고려 시기에 와서는 친송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란은 송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 친송 정책을 하고 있는 고려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서 혹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싶었던 거란 입장에서는 이 고려란 나라는 반드시 복속을 시키거나 또 복속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외교 관계를 맺어서 위협을 감소시켜야 할 만한 그런 종류의 나라였던 거죠. 고려는 태조 때부터 북진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북진 정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거란이 강대하게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거란은 역시 이 여진족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려로서는 거란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었죠. 고려는 태조 때부터 거란을 경계했는데 거란을 경계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발해의 멸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몰려왔죠. 특히 934년에 그 세자였던 대광년이 수만 명을 거느리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수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고려의 영토 특히 서북방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북방에서 내려오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써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강경책의 대표적인 사건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거란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신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때 거란 사신이 왔을 때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 묶어서 숨겨 죽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조는 거란과 이제 단교를 하겠다. 그런 정도의 강한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명분이 뭐였냐 하면은 발해하고 친한 나라였는데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무도하다. 우리 친척의 나라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를 보면은 거란을 금수의 나라다.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와 문물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경계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경계한 데는 발해의 멸망과 그 유민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고려의 입장에서도 거란의 위협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란의 위협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고려 정종 때 거란이 곧 공격한다. 고려를. 그런 소식이 들리자 광군 30만 명을 양성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단적으로 고려가 거란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란은 기본적으로 송나라와 연운 16주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려가 송나라하고 친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친송 정책을 일단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고려로 하여금 거란에 적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격
공격적인 조치를 기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던 것이고, 또 압록강 안팎으로 여진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도 완전히 이 여진족을 내쫓지 못했지만 거란 입장에서도 압록강 좌우에 있는 여진족들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여진족들이 상당히 기세가 등등한 측면이 있어서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무역이죠. 또 거란에 붙기도 하고 고려에 붙기도 하고, 여간 여러 나라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록강 여진을 진압하고 제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유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거란 1차 침입을 해왔던 장수가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인데요. 이 사람이 고려에 와서 내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군사 제도를 보면은 거란족이 전쟁을 할 때에 황제들이 친정을 하면서 이끌 수 있는 군사의 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신하로서 총사령관이었던 도통은 15만 명 이상, 도통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방관이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 6만 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려를 침입한 소손영은 동경유수였거든요. 지방관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6만 명 정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소손영이 나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손영의 부대와 고려의 선봉군이 봉산, 기주죠. 그 기주에서 전투를 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 기주에서 안북부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다시 서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융진이라는 곳에서 다시 2차 전투가 있는데, 이번에는 발해인이었던 대도수가 고려의 장수로 참여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려 거란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때 성종은 서경에 있었습니다. 당시 봉산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소손영은 고려에 곧장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고려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고려와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은 전쟁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었죠.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고려 성종이 서경에 있기 때문에 대동강으로 나와가지고 항복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 땅 내놔라 라는 두 가지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당시에 재상을 보내서 항복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조정에서 논의가요. 두 번째는 서경 이북을, 고구려 땅을 내놔라고 하니까 서경 이북을 떼주자, 그걸 할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이 할지론과 항복론 중에서 더 비참한 것은 항복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땅을 일부 떼주고 나머지 고려의 사직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할지론입니다. 당연히 국왕 입장에서는 할지론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경은 정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군사도시이기도 하고 교통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는 많은 군량미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거란군이 그것을 군량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많은 곡식이 남자 아예 대동강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서희가 대동강에 수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했고, 또 사실 소손영이 고구려 땅 내놔라고 했지만 그것은 광종 때 청천강 이북에 성을 몇 개 쌓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이지, 고구려 땅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술에 불과하다. 믿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할지론도 부정하고 땅을 주지 말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싸워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하하고 있던 소손영의 부대와 안용진에서 싸웠는데 대도수가 승리하는 바람에 소손영 입장에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손영이 항복을 요구했는데, 그때 성종이 누가 가서 소손영과 회담을 하겠는가 물었을 때 서희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아버지가 재상이었고요. 서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문필가이고요. 광종 때부터 외교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종 때에 오랫동안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사신을 보내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송에 사신을 보낼 때 서희가 이제 파견이 됐는데, 그때 송나라에 가서 몸가짐을 굉장히 법도에 맞게 해서 송태조 송나라 황제의 환심을 사서 벼슬 관직까지 받았던 그런 성공적인 외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서희와 소손영의 외교 담판은 그 회담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 서희가 그 소선영이 군영에 가서 질문을 했던 것이 통역관을 통해서 물어봤던 것이 상견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소선영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외교 능력이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교 의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소선영이 자신은 대국의 귀인이기 때문에 뜰에서 저 뜰 아래에서 절을 하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서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주에게는 절하지만 그러니까 거란의 군주에게는 절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이것은 양국의 대신이 만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럴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선영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서희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러자 서희는 관사로 돌아가서 덜어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본 소선영이 결국 서희의 입장을 수용해서 마루에 올라와서 서로 예의를 취하십시다 라고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 회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외교 의례를 보면은 뜰 아래에서 서로 절을 하고 마루로 올라가서 동서로 앉아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 동서로 앉아서 회담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유교적인 방위 감각에 있어 남북은 북이 군주고 주인이고 남이 종 또는 신하입니다. 근데 동서는 동은 주인의 자리고 서는 손님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희는 주인의 자리에서 동쪽에 앉아서 서쪽에 앉아 있는 손님으로 있는 소선영과 회담을 했던 겁니다. 대등 외교라고 할 만한 아주 대단한 외교 방식이었던 겁니다. 기싸움에서 이긴 거죠. 회담 때 소선영이 요구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란이 지금 고구려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 땅은 요서 지역으로도 가기도 했지만 대개 요동 지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요동 지역으로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고구려 땅을 차지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 역시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것을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그 영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란과는 국경을 지금 접하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때 서희가 대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동경 땅, 그 땅도 사실은 우리 고려 땅이다. 이렇게 말했죠. 특히 동경을 지적한 것은 소선영이 당시 동경 유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인식하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록강 안팎에 지금 여진족들이 점령해서 통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진족들을 내치고 그게 전부 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거란이 돌려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거란과 통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협상 내용이 거란 황제에게 전달이 되었고 거란 황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압록강 북쪽은 거란이 개척을 하고 압록강 동쪽은 고려가 개척을 하는 거로 해서 성곽을 쌓아서 교통로를 만들어서 조회를 위한 교통로입니다.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동육주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은 그곳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내치고 거기에 성을 쌓고 고려의 남쪽에 있는 주민을 거기에 이제 옮겨 살게 하는 방식으로 고려의 땅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 일을 서희가 주도했습니다. 강동육주는 이 청천강에서 압록강으로 가는 과정 또는 압록강에서 청천강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핵심 교통로였던 겁니다. 반드시 이 길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전쟁을 한다면 역시 군사가 이 길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란은 미처 몰랐죠. 사실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또는 압록강 바깥 지역에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어떤 지배도 강력하지 못했고 당시에 고려의 지배도 관철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려가 거란의 사신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때 방해가 되는 것이 여진족인 것은 거란도 알고 고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란의 영토도 아니고 고려의 영토가 되지 못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란 황제의 명령으로 어쨌든 조회를 위한 교통로가 확보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거란이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고려와의 외교 관계의 수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고 또 압록강이라고 하는 큰 강, 전통 시기의 자연의 경계로서 압록강은 너무 큰 강이어서 건너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큰 강의 저 북쪽에는
거란이 움직여서 거기서 성을 쌓기가 쉽지만 압록강을 넘어서까지 고려가 압록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성곽을 쌓는 것은 거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려에 맡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 거란과 고려 사이에 외교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적어도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고려가 다시 송나라와 연계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기미가 생기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고려의 군사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거란은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송나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란과의 1차 전쟁이 있는 다음 해에 고려는 송나라에 군사 요청을 합니다. 거란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송나라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려가 단번에 국교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실리외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강대국의 사대를 했다고 해도 그 강대국이 소국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 소국이 국교를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가 얼마나 실리외교를 했는지 또 외교적 자율성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